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같이 문제 풀어볼 이수천입니다. 자, 우리 첫 시간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과 인행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가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인간 발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방향성 같은 것들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많이 들어 있을 텐데 하나씩 보죠.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죠. 맞습니다.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예, 맞지요. 발달이 멈춰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전 생애를 거쳐서 발달이 이루어지고 전 생애마다 발달 과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어 그 시기가 지나면 고른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 예, 에릭슨이 점성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점성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 발달이 이루어갈 때마다 그 이전 단계의 발달을 통해서 다음 단계가 발달되어지는데, 예, 그 이전 단계에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도 발달이 어렵다라는 게 점성론이죠. 따라서 결정적 시기에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지 못하면, 예, 그 다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것도 맞고요. 그것이 지나면 고른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자, 3번에 발달에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발달해 나가는 데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해 나간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발달은 연속적 과정이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은 연속적 과정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벌써 여러분 3번 지문하고 같이 봤을 때에 결정적 시기가 있는 거하고 그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 같이 보면은 뭔가 상충되는 모습이 있죠. 발달의 그 시기마다 어떤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는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시기는 잠깐 길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 속도라는 것은 일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것을 전부 다 고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성장은 주로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성장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성장이라는 것은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가면은 사이즈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가 크는 것, 사이즈의 변화잖아요. 이런 게 성장입니다. 성숙을 이야기할 때는, 성숙은 뭐예요? 성숙은 유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때 성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인간 발달에 있어서 학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훈련되어지는 것, 또 교육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이 있으면 학습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와 이제 더불어서 이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발달이라는 이 개념을 가질 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발달은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선 문제에서 풀어본 것이기도 하죠. 자, 이러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한결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놓고 본다면은, 자, 첫 번째, 성장은 주로 유전인자가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냥 읽어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성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이즈에 커지는 것, 키가 크는 것, 이런 것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성숙하고 성장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예, 저기서 유전인자라는 말과 성숙이라는 말이 매치가 되지 않죠. 예, 가보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보는 이제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요. 자, 나번 학습은 훈련 과정을 통하여 행동이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 보십시오. 학습은 어떤 것들이 나와요? 훈련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학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따라서 나번 지문은 예, 맞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둘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죠. 성숙은 성숙이라고 나왔으니까 뭐라고 우리가 연결해 봐야 돼요? 사이즈라 그랬잖아요. 키가 크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성숙은 유전자죠. 성장이 사이즈고 성숙은 유전적인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성숙 나왔으면 유전이 나와야 되는데 신체의 크기, 근육의 세기, 어떤 양적 증가. 예, 사이즈라는 게 바로 이제 양적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적 증가. 이거는 바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답은 틀린 것이죠. 그럼 답은 집어넣고요. 자, 라번 발달은 유기체가 생활하는 동안의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유기체가 생활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발달이다. 발달은 전 생애적으로 일어나고 모든 변화를 다 포괄한다라는 것 맞습니다. 라번이죠.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나와 라가 있는 것,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를 보면 그 인간 행동 발달과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그 역량에 관한 그런 문제네요. 한번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인간 행동 발달이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역량 중 옳은 것. 이제 또 옳은 것만 골라 내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인간 행동이 발달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에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번 발달 단계마다 동일한 발달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예, 발달 단계마다 동일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발달 단계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나번이라는 것, 이거는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틀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번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게 된다. 그렇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라는 걸 봄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 또 그 발달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답은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라번 보시죠. 인간 발달과 사회 문제를 단순한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예, 인간 발달과 사회 문제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크게 틀리는 지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보게 한다? 여러분, 인간 이 관계라는 것, 인간의 문제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어떤 그 중요한 이 문제를 푸는 그 핵심 요소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반화할 수가 없고요.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것, 인과관계를 찾는 건 중요하지만 단순한 그런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맞는 게 무엇입니까? 예, 가번 맞았고요. 또 다번 맞았죠? 다가 있는 것, 2번 문제 이렇게 우리가 2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이제 문제를 풀 때에 중요한 것은 확실히 문제를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다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아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 놓으면은 문제를 풀기가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일단 생각해 봤을 때에 낙원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틀린다라는 것을 전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낙원이 들은 걸 다 지워보세요. 낙원이 들은 걸 다 지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2번과 4번만 가게 되잖아요. 2번과 4번만 가게 되면은 벌써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을 2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맞는 걸 찾으면서 맞는 게 어느 거지라고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풀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아는 것 있으면은 그 확실히 아는 것들을 지워보세요. 지워보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럼 라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요거를 좀 이게 포함되나 안 되나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는데 근데 분명한 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가번이 확실하게 맞잖아요. 근데 여긴 가번이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라번은 틀리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아는 것,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면은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프로이드의 이야기네요. 프로이드의 원초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프로이드 하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죠. 머릿속에 그림이 있는데 원초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자아가 있죠. 자, 그러면은 원초화는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원초화는 본능에 의해서 쾌락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이 원초화에는 원초화는 어떤 성적 충동과 무의식 속에 있는 성적 충동과 공격성 이런 것들이 주로 관계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에고는 뭡니까? 현실의 원리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성격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에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항상 이드와 원초화와 어떤 대립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성격의 이 3요소를 결국은 이제 관장을 해서 성격의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게 에고다라는 것 여러분 아마 공부하시면서 정리해 두셨을 것입니다. 슈퍼에고는 무엇입니까? 도덕적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슈퍼에고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 초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슈퍼에고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양심이라 그럴지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인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슈퍼에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데 한결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드에 대한 원초화에 대한 것입니다. 현실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현실의 원칙을 따르는 건 누구라 그랬어요? 에고라 그랬죠. 이드는 본능에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 지문은 첫 번째부터 틀리네요. 그러면 가 지문 다 지워보세요. 가 지우면은 벌써 이 3번, 4번밖에 남지 않네요. 벌써 50%를 사실은 돼가는 거예요. 자, 나번 봅시다. 성격의 집행자 역할. 역시 에고 얘기잖아요. 성격의 집행자라는 것은 현실의 원리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어떤 조정하는 그러한 현실의 어떤 성격을 대별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에고가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자, 부모의 사회적 가치와 이상을 동일시하면서 발달한다. 슈퍼 에고에 대한 이야기죠. 가, 나, 다 전부 틀렸네요. 그럼 뭐 보지도 않아도 라본이네 한번 보도록 하죠. 무의식에 존재한다.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여러분 이 지정학적 구조, 이거는 정신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여러분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죠. 그리고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전의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무의식 속에는 이 원초와는 무의식 속에만 있어요. 이 의식 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초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고나 슈퍼에고는 의식과 무의식에 다 있는데 아무래도 이 의식 쪽에서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드가 무의식에 존재한다. 어때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리고 정답은 라번이 들어있는 4번 이렇게 우리가 정답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보죠. 다음 문제 역시 프로이드에 관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 요인으로 옳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방문기, 남근기, 장복기, 생식기로 설명한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죠? 뭐가 빠졌습니까? 구강기라는 것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강기라는 게 빠져 있기 때문에 요 지문은 완벽한 지문이 아니네요. 자, 2번 총 8단계로 구성하고 있다. 총 8단계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이론이죠? 네, 그렇죠.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이 총 8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2번도 아닙니다. 3번 본능적 에너지가 행동과 사고의 동기이다. 자, 이 3번 지문 같은 경우를 우리가 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프로이드의 그 성격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격이 나오는 게 이제 리비도라는 말을 하죠. 리비도인데 리비도는 뭐예요? 어떤 성적 본능, 이것을 이 프로이드는 리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리비도라는 말 똑같이 융도 리비도라는 말을 써요. 근데 융의 리비도는 성적 본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같은 용어라도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본능적 에너지가 행동과 사고의 동기이다. 맞아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어떤 이 본능에 의해서 충동되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게 이 프로이드의 그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4번과 5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구강기 때 원초와 자와 초자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여러분, 구강기 때에는 이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드가 언제 나오는가? 이드는 태어날 때부터 있죠. 근데 에고는 2, 3세 때 이제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슈퍼 에고는 4, 5세 때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지죠. 그런데 구강기라면은 인생 초기예요. 태어나자마자 구강기잖아요. 구강기 때 이 모든 것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자아를 성격이 자율적 구조로 강조하였다. 이 자아를 성격이 자율적 구조로 강조했다라고 강조한 사람은 이 프로이드가 아니라 누구겠어요? 자아를 강조한 사람은 자아를 강조한 거 아니에요. 프로이드는 뭘 강조한 거예요? 본능을 강조한 거예요. 본능을. 본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강조한 거는 에릭슨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이 5번이 틀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요 문제하고 요거를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다른 거 다 재워놓고 요거를 남겨놓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50%로 벌써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문제 푸는 방법들을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떨지 말고 문제 푸는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에릭슨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에릭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에릭슨의 인간 발달에 대한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찾아보면 되네요. 자,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범은 이제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발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통찰력 증진이 치료의 2차적 목적이다. 정신역동 이론가들은 전부 다 이 통찰의 어떤 그 치료의 그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통찰이라는 것이 치료의 1차적인 모습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신이 언제나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존재라는 인지를 갖는 것을 자아 정체감이라고 한다. 지문이 굉장히 어렵지만 자아 정체감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 에릭슨이 이야기한 자아 정체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을 보면 정체감에는 심리사회적 정체감과 개별적 정체감이 있다. 참, 정체감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겠죠? 예, 잘 몰라도 일단은, 정체감이라는 걸 이야기했다. 여기서도 자아 정체감을 이야기했다. 예, 정체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자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에릭슨의 이루는 8단계의 심리사회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8단계라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프로이트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 다른 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1번 보십시오. 성격은 5세 이전에 형성되어진다. 만약 5세 이전에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멈춘다라고 한다 그러면 에릭슨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8단계로 이야기하면서 노년기까지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겠죠. 따라서 저 1번 지문은 프로이트에게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프로이트 이외의 학자들에게는 맞는 이야기가 되지 않지요. 따라서 1번이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같이 함께 정리해 두실 것은 에릭슨이든 아들러든 기본적으로 정신역동 이론가들은요. 인생 초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건 맞습니다. 인생 초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건 맞지만 프로이드를 제외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인생 초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또 사회적 관계성 이러한 또 그다음에 자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프로이트와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정답이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에릭슨의 이론에서 심리사회 위기와 이런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뒤에 얻게 되는 능력이나 어떤 적성이 올바르게 연결되어진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명성대 열등감 능력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에릭슨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한 발달 8단계 있죠. 요건 아예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셔라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에릭슨에 관련된 문제만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이후로 쭉 가다 보면은 생애 주기별 어떤 발달에 따른 인간 모습들 이야기할 때 역시 그때 또 나오는 게 이 부분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은 머릿속에 아예 넣고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인행사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실천론이나 실천기술론이나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복지론 이런 데 문제 풀 때도 함께 도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잠깐 우리가 8단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유아기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하죠. 유아기. 자, 유아기냐, 이런, 이 용어를 쓰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쯤을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요 나이도 통일되진 않습니다. 대략 그때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돼요. 유아기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신뢰감 대 불신감 이야기하잖아요. 신뢰감 대 불신감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잘 발달되어져 나갔을 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아동기. 초기 아동기 해도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해도 됩니다. 한 2에서 한 4세 때쯤 되면은 이때는 뭡니까? 초기 아동기가 되어지면 이제 어떤 또래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배변 훈련이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럴 때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가 하면 자율성이라는 것. 자율성이 발달 가업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과 대치되는 수치심이라는 것이 또 발달 가업이 됩니다. 이것이 잘 되었다면은 앞에서 가진 그 희망에 대해서 자율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율성을 가짐을 통해서 어떤 의지를 발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이제 발달되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아동기가 지나서 우리가 이제 학령 전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기 전이라는 것이죠. 학년 전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때는 또래들과 어떤 그 놀면서 자기가 주도적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주도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의식이라는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도성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결국은 뭐가 생겨나게 되는가 하면은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학령기가 되어지죠. 학령기가 되어지면은 이 학교 다니는 그러한 시기를 보통 학령기 합니다. 6에서 보통 12세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령기가 되어지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러한 모습들에 연결이 되죠. 근면성대. 또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근면성이 제대로 발현되면 좋은데 이거와 반대되는 게 열등감이라는 게 되어지죠. 자, 이런 근면성과 열등감이 잘 발달되어지면은 능력이라는 거,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고요. 학령기가 지난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청소년기는 뭐 이제 나이들은 이제 뭐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기록하지 않고요. 청소년기 하면은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는 게 자아 정체성이에요. 자아 정체감이 형성한 게 이때 발달 가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이루어져요? 역할 혼란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발달 가업이 잘 이루어졌을 때에 자아 정체감이 발달해짐을 통해서 어떤 성실이라는 이러한 그 긍정적인 요소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인 초기, 뭐 청년기,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또 뭐 성인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때는 이제 결혼이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친밀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발달 가업이 되고요. 이 친밀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고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것을 잘 하게 되면은 사랑이라는 이런 어떤 어떤 목적이라는 것들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 뭐 성인기, 뭐 장년기 다 좋습니다. 이때 되면은 뭔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는 생산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근데 이 생산성을 잘 이루면 좋지만 생산을 잘 이루지 못하면은 침체라는 것을 맛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생산성과 침체를 잘 이루면은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은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노년기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자아 통합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겠죠. 노년기에는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아 통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아 통합이 잘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절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있죠. 절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발달 단계를 잘하면은 지혜를 이루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에릭슨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예 넣고 계시면요, 그러면은 이 이후로 문제 푸는데 계속 도움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근면성대 열등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면성대 열등감이 언제예요? 학령기 때죠. 요때 만들어진 게 능력이라는 거. 바르게 연결된 거 벌써 여기서 1번에서 나오고 있네요.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여기에서 다 틀리죠. 한번 이 정리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8번 문제는 이제 아들러에 대한 이야기네요. 아들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아들러가 주장한 것 중 맞지 않는 것이네요.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열등감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옳은 것이죠. 옳은 걸 찾는 거죠. 아들러는 열등감이 그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열등감과 보상이라는 것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나가다 보니까 발전해 나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열등감? 이거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틀립니다. 존재합니다. 2번
유전 환경 요인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아들러는 한 번 더 발전한 것이죠. 한 번 더 발전해서 이 유전과 환경적 요인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이게 영향 미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모습이 되죠. 자, 3번 지문을 보시면 생활 양식은 4, 5세경에 형성되어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 5세 때 뭐가 결정된다라는 이러한 것들, 이것은 프로이드의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다가 고착시켜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립니다. 자, 4번 출생순위가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형제 자매의 수와 관련이 없다. 출생순위와 형제의 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틀리죠. 그럼 맞는 것은 5번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창조적 자아는 개인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예, 맞습니다. 창조적 자아라는 것, 이것이 이 아들러가 이야기한 주요 어떤 그 개념이다라는 것 여러분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성적 욕구가 강한 여성이 남자에게 늑대라는 것을 자신의 욕구를 남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 자, 이건 여러 가지 그 방어 기제에 대한 그 이야기죠. 방어 기제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투사라는 것은 남의 탓하는 것이죠. 남의 탓하는 것. 여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성적 욕구가 강한 것 누구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남자는 늑대이다.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죠? 투사. 정답은 투사입니다. 자, 이 방어 기제 중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승화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승화라는 것은 방어 기제 중에서 가장 어떤 바람직한 모습으로 방어 기제를 쓰는 게 승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 방어 기제를 나타내는 것. 폭력성이 있는데 폭력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것으로 발현해 나간다 그럴지, 그럴 때 승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방어 기제 중에서 두 개만 좀 더 여러분 구분해 두시면은 일반적인 방어 기제는 억압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것. 그리고 방어 기제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제라는 방어 기제는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함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끼리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요것을 설명하는 것끼리 연결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민족에게나 태양에 관한 신화가 있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융의 분석 심리학이네요. 융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어느 민족에게나 태양이 있고 또 신화가 있고 어둠에 대한 거 있다. 무의식을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으로 나눴는데 집단 무의식이 이렇게 전달되어져 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따라서 집단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집단 무의식 속에서 집단 무의식들이 뭉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원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모든 성격의 집단 무의식의 그 원형이라 그러고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